네, 다음으로는 국내 전문가분들도 만나볼 텐데요. 짐 로저스가 큰 틀의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미국과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 써야 할지 이 부분도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 좀 하신다는 분들은 자주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홍 대표님 연단으로 나와주시죠. 네, 홍 대표님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과 이코노미스트 증권사 투자전략팀장 등을 거쳐서 지금 현재 프리즘 투자자문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돈에 관해서 아주 많은 책들을 집필한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제 바로 직전에 발표자가 짐 로저스인 걸 보더니 엄청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빠 묻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묻히지 않도록 재밌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미국 경제 향방은 어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아까 사실 Q&A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랑 너무 잘 맞아서 잠깐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도 그 앞에 연사분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트럼프가 이번 뒤에 임기가 없는데, 그리고 더 나가서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미국 대법관들 대부분이 6대3 정도로 상당히 컨서버티브합니다. 그런 정도의 지금 손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었는데 여기서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물러난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가 뭐 3년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이로 보나 그리고 펜스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의 피들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임기는, 지금 남아있는 임기는 제가 봤을 때 2년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년 중간 선거 이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기서 자신의 의지를 꺾는다, 이건 정치적 자살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이 사람이 하는 정책이 얼마나 엉망이더라도 그가 이걸 미안해 내가 그때 했던 정책 안 하겠어 라고 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이걸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랑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이 달라지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요 그림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그림이 이제 뭐냐 하면 트럼프의 양대 정책, 경제 정책이 이제 감세, 우리 돈 7천조 원 정도를 이번에 깎아줍니다. 지금 방금 짐 로저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이 부채의 산을 쌓고 있는데 세금을 깎아줬어요. 네, 완전히 제가 경제학자로서 32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신박한 자살행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인데, 사실 실질적 부채는 중국이 더 많지만 일단 발표된 리포티드 뎁은 미국이 일단 120%, GDP 120%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 감세를 한다. 이건 뭐 거의 어떻게 볼 때 경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게 무슨 생각인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감세를 합니다. 그럼 감세를 하게 되면 텍스 플랜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감세를 하게 되면 성장률은 올라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돈을 깎아주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트레이드 워, 이 무역 전쟁, 이게 이제 그 가정이 얼마냐면 10% 보편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우리 두들겨 맞은 25% 이런 거 빼고 10% 보편 관세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성장률이 마이너스 1.3이 납니다. 벌써 이번에 1분기에 마이너스 났죠. 물론 이제 2분기는 플러스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1분기 성장률의 하락에서 순수입,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사재기를 하면서 발생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이 짓거리를 안 했으면
미국 성장률이 4% 5% 나왔을 텐데 그걸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거죠.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장률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데, 이제 오른쪽이 문제죠. 저게 이제 소비자 물가인데 이게 레이저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트레이드 워 그리고 세금 깎아주는 7천조를 합치면 물가를 0.9% 포인트 정도 올리게 됩니다. 네, 잘 나가던 경제를 한 방에 망가뜨리는 방법, 트럼프를 뽑으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달러 패권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마라라고 협정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라라고 협정이 사실 저희들 업계에서는 스티브 미란 마이런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무튼 뭐 그 아저씨가 작년 11월에 그 민간 부문 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썼던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는데 좀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학원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라면 혼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데이터에 대한 디펜던스가 전혀 없는 소설을 쓴 정도의 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라면, 제가 그런 지도학생이, 제가 지금 모 대학원 경영학 MBA 교수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누가 나한테 교수님 저 이런 논문을 쓰려고 한다고 가져온다 그러면 제가 빨간 줄을 한 100개는 그을 것 같은 그런 글을 쓴 사람이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들이 다시 재부각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빨간 선 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10년 만기 국고 금리고요. 파란 선이 미국 달러 가치입니다. 예, 그 이전에는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예요. 당연하죠. 왜? 기축통화가 위험에 대해서 해지 수단으로서 기축통화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금리도 많이 줘요. 달러 MMF 가입을 하면 5%를 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화를 들고 있으면 그건 바보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불황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기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얼마나 커지는데 금리도 많이 준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의 금리가 인하된다고 생각될 때, 지난해 가을이죠. 저럴 때는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왜? 금리 좀 좋게 주나 보다. 야, 이제 그러면 돈을 푸나 본데, 아유 달러가 많이 풀리나 봐. 그러면 굳이 지금 달러를 사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빼는 거죠. 이런 과정이 펼쳐졌는데, 올해 4월에 이제 이런 누가 방아쇠를 당겼어요. 달러는 약세로 가는데 미국 금리는 오릅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죠. 미런이 이야기했던, 뭐 마이런이 됐던, 아무튼 그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대로 기축통화 패권 그따위는 필요 없고 우리는 달러 약세 국가로 갈 거고, 관세 부과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 있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산업을 돌리기 위해서는 미국의 달러 약세가 필요해. 상상 속의 세계에서는 말이 되는 주장인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방금 이야기를 뭐 했죠? 자, 인플레이션 난다 그랬죠? 아니, 아까 1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이 난 이유가 순수입, 그러니까 사재기 하는 것 때문에, 관세 부과 앞둔 사재기 때문에 거기서만 성장률이 마이너스 5%가 날아갔다니까요. 사재기 다음은 뭐예요?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바보예요? 사재기를 한다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믿고 미리 쟁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데 감세 7천조를 했어요. 그죠? 부자들 세금을 깎아줬다고요. 자, 그러면 이 둘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지고 정부의 재정 수지가 나빠지겠죠. 이 상황에서 어느 분이 달러는 약세로 만들어야 되고 우린 기축통화 따위는 안 할 거고 우리 미국 국채 사지 마세요라고 누가 떠든 거예요. 보고서도 한 100페이지짜리를 써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그러고 달러를 팔았어요.
보유하던 채권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Interest payment for debt. 바로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 부담이 어떻게 될까요? 급증합니다. 지금은 GDP에 2% 안팎의 이자만 치면 되는데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4.3, 4.4까지 가 있죠. 그러면 GDP의 120% 부채인데 곱하기 금리가 0.4가 되면 0.04가 되면 어떻게 되죠? 1년에 GDP 대비해서 4에서 5%의 국가 이자 지급 부채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국가 부채는 더 늘어.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감세해 줬으니까. 자, 빙고. 대충 답이 나왔죠? 아, 큰일 났구나. 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제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 서두에 제가 시작했죠. 트럼프가 1년 안에 자기 정책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근데 이 사람이 펼치는 정책은 나라를 망가뜨릴 것 같아. 이미 망가뜨리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정상인이면 자기 정책을 거둬들이겠죠. 지금 벌써 금융시장에서 So what?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자로 제가 업데이트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젯밤에 미 연준 의장님이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그랬죠. 참고로 연준 의장님 임기가 내년 4월이에요. 갈참인데, 왕고인데 대통령 말 들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파월 의장이 7년 전에 임명될 때는 완전히 미중년이었는데 지금 완전 호호할배가 됐잖아요. 왜? 트럼프한테 시달려가지고 사람이 늙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기 1년도 안 남았는데 트럼프 말을 들어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지. 자, 우리 느낌 좀 오세요?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 자선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짐 로저스처럼 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리고 N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왕인 거죠, 그죠? 근데 짐 로저스는 N을 다 팔았다네. 왜 그랬나 묻고 싶어요. 이런 걸 우리가 오늘 배운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주식시장이 그 4월 4일 날 대폭락 직전까지는 돌아왔습니다만 여기서 올라갈 거냐라고 물으니까 자신 없어요를 전부 다 하는 이유가 정말 이 사람이 밀어붙일까 봐 겁이 나는 거죠. 지금 3달 동안의 유예를 했으니까 7월 3일 날 다시 협상 결과 발표가 있을 텐데 협상이 잘 될 것인가? 한국, 일본, 대만은 쥐어짜겠죠. 이 세 나라야 제일 호구고 만만한, 죄송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쥐어짜도 아무 탈이 없는 애들이니까. 한국, 일본, 대만 트리오는 아마 내부 정치 구도가 문제지 이 나라는 정말 참깨를 참기름 짜듯이 들들 볶아서 짤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나 유럽이나 멕시코나 캐나다가 이걸 들어줄까요? 이번에 캐나다 봤잖아요. 트럼프랑 각을 세워야 선거에서 이기는데.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이야 거역할 용기도 없는 나라니까. 여기는 논외인데 상호구들이잖아요. 자, 근데 다른 나라가 그 미국의 상호 관세 저거에 대해서 맞보복 안 할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한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잖아요. 우리 지금 2016년 이후에 한한령 9년이 지나도록 중국 상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이라도 본 적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죄송합니다, 호구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가서 뭐 협상을 한다? 저는 상상 속에서 꿈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기분, 마법의 성을 찾아가는 소년을 보는 것 같다.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협상을 하고 온다? 아니죠. 호구 왔는가 하고 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의 순간에 지네들 힘들 때 한국이랑 타결됐어 그러면서 이런 호구들을 한국은 받았어 하고 해주는 용도로 주가 부양용으로 우리를 터뜨릴 거지, 우리가 얻을 이익 따위는 세상에 그런 것 따위를 기대하면 안 되는 나라다. 왜? 전적이 그렇다.
한 번이라도 기계를 보인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멸시당할 나라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게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새 정부 지나는 동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저항 비슷한 거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CGV가 망하고 롯데백화점이 망하고 현대차가 공장을 갖다가 철수할 지경에 달하는 동안 한국이 어떤 제대로 된 맞보복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자를 믿지 않아요. 금융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세계 금융 시장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올해 전망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짐 로저스처럼 현금 들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거 우리가 미리 예상을 못했죠. 왜 트럼프가 이렇게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아이고 모르고 1월 달에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였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다 그때 좋아했잖아요. 레버리지 안 하면 바보처럼 취급했잖아요. 우리가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런 정보력 따위는 없는 나라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짐 로저스가 잘 이야기했잖아요. 뭘 사야 된다? 뭐 뒤에 나옵니다만 잠깐만 넘어가서 할게요. 뒤에 갔다가 앞으로 돌아오는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많이 준비해 왔죠. 근데 다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해요? 시간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이 빨간 선이에요. 금이 빨간 선이. 그리고 파란 선이 뭐냐면요.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여기 90% 하락, 여기 반토막, 여기 30% 하락. 이렇게 세 번의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마다 금값이 오르죠. 하락폭이 클수록 금도 많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금에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저걸 들고 있으면 돈만 나가요. 보관료만 나간다. 근데 왜 오르죠? 이거는 결국은 대체자산, 얼터너티브 에셋의 특성이 뭐냐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퍼블릭 에셋, 채권이나 주식 같은 자산들의 미래가 어두울 때 도저히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로저스 영감은 은을 사라 그러는데 은의 변동성이 그 TQQQ보다 높아요. 반도체 3배 레버리지 변동성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큰 부자니까 은을 사라고 그러시는 거고요. 그걸 감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커머디티의 변동성은 말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뭐 금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금이 우리나라는 지난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때가 고점이고 지금 우리는 전 세계 금값은 역사상 최고치인데 한국에서만 금값이 하락한 상태예요. 그때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을 살만해요. 그러니까 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당신이 이런 이상한 시장 상황이 왔을 때 당신은 뭘 사고 싶은가 어떤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라면 집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사야 되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집은 아파트를 뜻하죠, 그죠? 설마 뭐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프로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재테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죠. 그러니까 정말 프로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재개발에서는 대지 지분이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게 최고고 그분들을 우리는 지주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그 계급이 우리랑 다른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정책 금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미국이 아까 자살 행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유는 모르겠는데 채권 금리를 올리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양반이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자, 여러분 스스로 자살을 선택해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에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여기까지 다 따라왔죠.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물가 어떻게 돼요? 빠지겠죠. 아니 안 그래도 내수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내수가 왜 망가졌냐는 이제 다른 컨퍼런스에서 제가 할게요. 아무튼 내수가 망가진 이유는 윤석열 정부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봤던 역대 모든 정부 중에 올타임 넘버 원 워스트, 그런 정부였습니다. 경제 정책만 보면, 경제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죄송합니다만 이게 집단적인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정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정 건전화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는 바보, 그분만 보면서 이렇게 했던 그 바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할 말은 없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내수가 망가진 상황에서 수출 전망도 어둡다, 그죠? 아니 미국이 사재기 한 다음에 수입하겠어요? 아니 1분기에 GDP 5%를 사재기를 했어요. 그러면 4월 수출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왜 줄었는지 이제 아셨죠? 땡겼으니까 줄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앞으로 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고 내수 경기는 망조가 들었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금리를 인하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빨간선. 금리를 인하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6개월에서 1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집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왜? 이것 말고는 살 길이 없어서 올리는 거죠. 집이 이뻐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수출이 망가지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집값을 올리는 거 말고는 정부의 정책 수단이 없어서 올리는 거죠. 어떤 분이 아까 질문하던데 대통령 누가 되냐고 상관없다니까요. 지난 3년간 역사상 최강의 재정 긴축을 누가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PF 문제가 터졌고요. 금융기관들 연체율이 치솟기 시작했고요. 카드론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중이에요. 긴급 위급 사태에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근데 환율가에 떨어지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마음 편한 선택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냐 마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일단 죽을 판인데 거기 신경 쓸 여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어디가 좋으냐고요? 담보대출 가능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최고 좋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 선이 금리, 파란 선이 주택 가격인데 축이 거꾸로 돼 있는 거 확인하셨죠? 금리 인하되고 집값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동산 PF를 살리고 이금융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돈들을, 심지어 금리를 내려도 경제가 안 살면 양적 완화 비슷한 것까지 하겠죠. 토한채 매각하면 되죠. 뭐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그 부동산의 가장 지금 우리나라 최대 문제는 주택 착공이 없어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다 마찬가지 일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데, 빨간 선이 주택 가격이고요, 파란 선이 착공인데, 언제부터 착공이 줄었냐면 2017년부터 착공이 이때 잠깐 는 것 빼고는 계속 줄고 지금 마이너스죠. 그래서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쳐나고 서울엔 집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다른 컨퍼에서 불러주시면 하겠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지금 주택의 공급이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 서울 여기 광화문에 높은 빌딩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주변 한번 보세요. 타워 크레인이 있나? 상업용 오피스 말고 타워 크레인이 있는지 한 번만 보세요. 그게 3년 뒤 입주잖아요. 현재의 타워 크레인이 3년 뒤 입주입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빠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다음 정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확률 높은 그 정부에서는 주택을 매도할 때 제일 먼저 임차인한테 우선권을 주는 제도까지 도입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전세 가격이 빠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세 공급이 줄 테니까. 입주량은 줄어드는데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택의 월세화가 신속하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갭 투자가 들겠죠. 그래서 집값이 빠지긴 어렵다. 그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게 슬픈 거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지금 당장 경제를 땡기는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고요.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딴 나라보다 우리나라 주식이 왜 이렇게 세냐고요? 답이 나와 있어요. 예,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지금 당장을 땡기고 있습니다. 누가? 예, 국민연금이 사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 주체별 매수 순매수를 주체별로 살펴보시면요, 연기금 1,000억 그리고 일반 법인 1,000억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거의 매일처럼 그렇습니다. 물론 4월 4일처럼 대폭락하는 날은 5,000억도 삽니다. 누구죠? 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랑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수요로 주식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죠. 저 주식 사서 팔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판다 그러는 순간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겠죠. 다시 국민연금이 주식 파는 바람에 우리가 수익이 안 나요 하고서 시위대가 발생할 겁니다. 전주에서 일하고 있던 매니저들이 엄청 그날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2021년 4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나오죠? 국민연금 리밸런싱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 못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살 수는 있어도 팔 수는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는 중이에요. 왜? 주식이 너무 싸니까. 리밸런싱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남았냐? 모르죠.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맥스 20조, 적게 보면 한 5조에서 10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 여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딴 나라보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좋아서 네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가 좋은데? 예, 수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마음 편하게 팔고 있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과 국민연금의 저가 매수 속에 외국인이 막 최대 올해 10조 팔았다 그러죠. 다 그게 누가 사주기 때문에 파는 거죠. 저게 다 끝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긍정적인 그런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기를,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길 바랍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이야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파란 선이 달러로 환산한 한국 주가고요. 점선이 PBR을 보여줍니다. 1배, 0.8배, 1.2배. 근데 0.8배가 간 적이 2번 정도 있죠.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에 왔습니다. 저라면 솔직히 1년 동안 시장이 미래가 안 보여요. 왜? 트럼프 마음속에 있어. 그럼 우리가 알 수 없어. 얼마 전에 해리스가 된다 그랬던 사람 제 주변에 천지였거든요. 우리는 개뿔도 몰라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한다? 안 돼. 된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잘 대응하자. 어떨 때? PBR 0.8배 되면 나라 망한다 소리 들릴 때 사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좋아지고 언제 우리나라가 대세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돈이 복사됩니다 그러면 팔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걸 잘 타면 되는데 올해는 팔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은 이미 피바다가 났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저가 매수 정도로 살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매도하려니 아깝다. 근데 크게 그렇게 방망이를 길게 잡고 경제가 엄청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장밋빛 꿈을 하기에는 금리 인하 말고 뭐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자면 금, 그리고 부자들이 좋아하는 부동산, 세 번째가 그래도 국민연금이 저가 매수해주는 대형 우량주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전망을 하며 까칠한 홍 박사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칠한 홍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찔한 얘기들로 저희 진행팀 마음을 쥐락펴락 해주셔서 저도 되게 짜릿하게 잘 들었는데 스토리 자체를 굉장히 쉽게 재밌게 풀어주셔서 경제 얘기가 어렵지 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박사님, 근데 저 개인적인 궁금증 하나 있는데 지금처럼 바로 보내드릴게요. 금이나 뭐 부동산 투자 뭐 이렇게 저PBR 종목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면 투자자문서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저희요? 네, 문득 그런 궁금증이 또 들어요. 저는 이제 넌 US 에셋에 투자를 많이 늘려놓은 상태고요. 넌 US 에셋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상장해서 투자할 수 있는 풀이 사실 4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인도, 중국, 일본, 한국이 non US 풀이죠. 그 중에서 일단 중국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 중국이 이뻐서가 아니고요. 미국이 망가지면 갈 데가 그걸 받아줄 만한 나라 사이즈 되는 데가 유럽이랑 중국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EU 투자할 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스톡스 500이나 600에 투자할 만한 ETF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중국을 선호하고 그 다음 한국, 인도, 일본 순서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쌤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